안녕하세요. B마트 전시 도메인 CQRS 적용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B마트 서비스팀 우태균입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은 CQRS 패턴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거나 CQRS를 구성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고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B마트는 어떻게 했는지 단순히 궁금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년도 발표에서 영하님과 용근님이 발표하셨던 배달의 민족 마이크로 서비스 여행기라는 주제와 배민 프론트 서버의 사실과 오해라는 주제를 보시면 CQRS 패턴이 저희 전사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 가고 있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니 같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B마트를 간략히 소개드리면 B마트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장보기 경험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빠른 시간 내에 배달해주는 퀵커머스 서비스입니다.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인 서비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점형 물류창고를 기반으로 해당 물류창고 주변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도 전국적으로 지점을 늘려가며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B마트에 진입하면 큐레이션된 각종 섹션들과 라면, 면과 같이 카탈로그로 부르는 전시 영역을 통해 상품을 고르고 담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상품은 1개 이상의 카탈로그에 매핑되어 고객에게 노출되고 있어요. 카탈로그는 각종 큐레이션 영역과 상품을 군집하여 보여주어야 하는 각종 영역에서 시스템적으로 상품 묶음으로써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품 묶음을 고객들에게 UI로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접근을 하게 되면 데이터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고객 위치에 따라 가까운 지점 한 곳이 특정이 되고요. 해당 지점에서 고객들은 여러 가지 카탈로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탈로그에는 또 다시 다양한 상품들이 매핑이 되게 되고요. 상품 안에는 실제 고객이 구매하게 되면 받아볼 수 있는 실물과 1:1 매핑이 되는 아이템이라는 단위를 또다시 제공받게 됩니다. 고객에게 노출되는 정보는 여기까지이고 실제 상품 결제가 이루어지면 아이템과 매핑된 물류창고에 저희가 SKU라고 부르는 실물 재고 중 선입 선출이라던가 유통기한 임박 등의 알고리즘을 통해 고객에게 배달이 됩니다. 고객에게 전달되는 데이터 흐름대로 DB 스키마를 설계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서비스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규화시킨 데이터와 노출 도메인에서의 데이터 구조가 전혀 다른데요. 특히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더 흔한 일이죠. 저희의 경우도 MySQL을 이용하고 있고 지점, 카탈로그, 상품에 대한 메타 정보를 각각 입력하거나 수정하고 이를 노출하기 위한 매핑 설정을 최종 단계에서 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키마는 굉장히 정규화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반면 전시 도메인에서는 이를 노출하기 위해 비정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간략히 B마트가 어떤 서비스이고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CQRS란 무엇인가부터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CQRS는 Command and Query Responsibility Segregation의 약자로 아주 단순하게 명령에 해당하는 영역과 조회에 해당하는 영역을 분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할 때 초기에는 굉장히 단순한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고 어드민이나 배치 등과 같이 명령을 수행하는 부분과 또 고객이 조회를 해가는 부분이 있을 때 비즈니스 로직은 적절히 나누어지지만 모델은 대체로 하나의 모델이 명령과 조회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점점 서비스가 성장해 감으로 인해서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관리용 데이터라던가 혹은 어떤 성능상의 이슈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조회에는 이용되지 않는 그런 여러 데이터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 데이터들이 기존 모델들에 주입이 되기도 하고요. 또 노출의 측면에서는 각종 정책사항과 전시를 위해 외부로부터 주입받은 특히 재고 정보라든지 배달 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API로 외부로부터 주입받는 정보들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서 도메인과 모델이 훨씬 더 복잡해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명령과 관련된 로직과 조회와 관련된 로직들이 하나의 모델을 바라보며 서로 의존성을 갖고 영향을 주는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지 않은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특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리팩토링을 시도할 때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훨씬 더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는 문제를 맞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도메인 안에서 명령과 조회에 해당하는 영역을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CQRS가 바라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단계씩 CQRS 패턴을 적용을 해볼 텐데요. 먼저 복잡하게 합쳐져 있는 구조를 나누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교집합 지점인 모델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수행합니다. 기존 명령과 조회를 모두 수행하던 모델을 두 형태로 분리합니다. 명령 모델은 기존 도메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회 모델은 전시 광고 등 노출에서 이용되는 비정규화된 데이터를 한 번 더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모델 중에 노출과 관련된 데이터만 뽑아서 이용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기존 구조에서 이렇게 모델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조회 모델을 생성하는 영역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때 엔티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선택사항으로 조회 모델 생성 시점에 필요한 건 엔티티 전체가 아니라 일부 데이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조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DTO를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회 모델을 만든다는 건 최적화시킨 스키마를 비정규화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당연히 성능상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캐시를 중간에 추가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조회 모델 생성하는 시점과 조회 모델을 이용하는 시점이 서로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매번 생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면 당연히 성능상의 이슈가 되겠죠. 이 성능과의 트레이드 오프 되는 힙 메모리 사이즈 혹은 캐시와의 트래픽량 증가 등의 이슈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주 단순하게 시점을 옮겨 명령 모델을 통해 데이터가 변경되는 시점에 조회 모델을 생성하고 비정규화된 데이터 그 자체를 그대로 저장합니다. CQRS에서는 조회 모델은 DB로부터 가져오는 과정에서 조인이나 여타 연산 작업을 극히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DB에 있는 값 그대로를 들고와 곧바로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려면 조회를 위한 새로운 테이블을 설계해야겠죠. 바로 가져다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한다는 건 곧 비정규화된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한다는 말이니까요. 제이슨 포맷이 주로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RDB가 아닌 NoSQL을 쓰는 경우도 많고요. 조회 시에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에서 조금 전 보았던 캐시를 이용한 해결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명령 모델 변경 시 생성하기 때문에 적은 횟수로 명령을 수행하고 많은 조회가 이루어지는 도메인에서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조회 모델이 조회 모델 생성을 호출하는 구조였던 것을 명령 모델이 생성되는 시점과 조회 모델을 호출하는 시점을 완벽히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레벨까지도 분리가 가능하고요. 전체 그림으로 보면 명령이 수행되는 시점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읽어가는 쪽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최종 결과물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조회 모델을 생성하는 영역과 이용하는 영역의 컨텍스트 자체도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UX 변경이 잦고 비즈니스가 자주 변화하는 서비스에서 이렇게 분리된 영역은 실제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구조적으로 실수할 여지를 더욱 낮춰줍니다. 데이터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건 서로 다른 저장소를 이용하도록 수정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기존 RDB를 사용하던 시스템이 조회에 최적화된 다른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데요. 저희는 조회 성능을 더 끌어올려줄 수 있는 저장소로 레디스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 DB에도 폴백 상황을 위해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DB를 훨씬 더 최적화된 DB로 바꿨기 때문에 쿼리 성능을 높일 수 있고, 향후 조회 모델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레디스가 아니더라도 엘라스틱서치나 다이나모DB처럼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확장성에도 큰 장점을 갖게 됩니다. 다만 저장소가 나뉘게 되면 두 저장소 간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관리의 요소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때까지는 모니터링에 좀 더 힘을 써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은 어색한 영역이 한 군데 있는데요. 조회 모델을 생성하는 시점이 명령 모델의 변경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바로 저 영역입니다. 조회 모델을 이용하는 도메인의 성능은 매우 개선될 수 있었는데, 반면 이 생성의 책임을 떠안은 쪽은 손해만 보게 된 상황인 거죠. 조회 모델 생성 자체에 이용되는 리소스가 매우 많은데 고스란히 떠안아 버리게 된 거였으니까요. 이 책임과 성능에 대한 부담은 이 영역을 한 번 더 분리시킴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 가능한 것이 이벤트 소싱 패턴인데요. 이벤트 소싱 패턴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발생된 이벤트를 이벤트 스토어에 저장하고 이를 여러 시스템이 구독하여 다룰 수 있는 패턴입니다. CQRS에 결합된 이벤트 소싱 패턴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과 조회 모델을 생성하는 이 두 작업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명령 모델로 변경 감지가 되었을 때 조회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로직을 그곳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변경된 상태를 전달하고 전달된 데이터가 스트림에 쌓이면 해당 데이터를 컨슘해서 조회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명령 모델에 쌓이던 부하를 분산할 수 있겠죠. 최종 그림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명령 모델은 본인의 작업을 수행하고 라이트 모델을 저장을 하고요. 해당 변경사항 발생 시 이벤트 스토어로 이벤트를 전달합니다. 컨슈밍하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이벤트를 컨슈머해서 조회 모델을 생성하고 저장하면 또 다른 API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조회 모델을 그저 이용만 하는 세 가지 영역이 모두 분리된 구조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언제 CQRS를 적용하면 좋을까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먼저 조회의 복잡도를 높이는 UX 영역과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명령과 조회의 두 책임이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일 때, 두 영역이 서로 너무 복잡성이 높아질 때 그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조회 성능이 조금 더 높아져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사용자가 많아지거나 여러 트래픽적인 부담이 있을 때 CQRS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데이터를 관리하는 영역과 이를 뷰로 전달하는 영역의 책임이 나누어져야 할 때, 명령 모델을 주로 이용하는 팀과 조회 모델을 주로 이용하는 팀이 아예 나누어졌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서로의 책임이 분명히 해져야 할 때도 CQRS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도메인에 따라 생성하게 되는 만큼 도메인 영역에 따라서 적합한 DB를 선택한다거나 각 도메인에 맞는 시스템을 확장하는데 다른 곳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음으로써 확장성을 높이는 데도 CQRS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CQRS의 기본적인 개념과 적용 과정에 대한 개요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B마트에서 어떤 절차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나갔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B마트에서 적용한 CQRS 패턴은 앱을 통해 고객에게 카탈로그와 상품을 전시한다라는 전시 도메인 영역에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CQRS는 꼭 서비스 전체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특정 일부 도메인에만 도입이 가능합니다. B마트 메뉴 화면부터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B마트 전시에서 가장 복잡한 비정규화 로직이 포함되는 영역이 바로 이 메뉴 화면인데요. 카탈로그 모음 화면입니다. 각 카탈로그는 자식 카탈로그를 가질 수 있고요. 최하단 카탈로그에만 상품이 매핑됩니다. 상위 카탈로그는 자식 카탈로그들이 갖고 있는 상품 전체를 노출하는 구조이고요. 이때 품절이 아닌 판매 가능한 상품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카탈로그를 고객에게 노출합니다. 이 화면을 그릴 때 노출 가능한 카탈로그 여부를 필터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는데요. 서비스 초기에는 상품이 적다 보니 만약 고객이 어떤 카탈로그를 눌러서 들어갔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하나도 없는 경험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판매 가능한 상품이 있는 카탈로그만 보여주려면 하위에 매핑된 자식 카탈로그와 그 상품들의 상태를 모두 체크하여야 했기 때문에 모든 카탈로그에 대해 전체 트리를 생성하는 로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인데요. 전체 트리 모델은 모든 카탈로그에 대해, 그리고 카탈로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품에 대해 노출을 위한 데이터를 총 집합시킨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마트 서비스의 여러 다른 영역에서도 이 전체 트리의 일부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는 것으로 보였죠. 일종의 거대한 조회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전체 트리 모델을 통으로 캐싱하게 되면 이후 API로 제공되는
전시 도메인에서 이 모델만을 참조하고 이 모델의 일부만을 이용하여 로직이 수행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비스 초기에는 실제로 큰 문제 없이 동작을 했고요. 카탈로그 전체 트리에서 모든 카탈로그 요소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고 또 거기서 일부 카탈로그를 뽑아서 보여주는 비교적 단순한 로직들만 구성이 됐다면 점차 홈 화면에서 고객에게 큐레이션 되는 각종 섹션이 생겨나고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카탈로그 자체를 추천하기도 하고 영역별로 추가 정책이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특히나 대격변이라고 부를 만한 업데이트가 있을 때면 이 모든 구성이 전체가 레거시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잡도는 올라가고 새로운 UX 요소들은 추가되는 필드를 요구하게 되고 각 영역별로 다양한 로직이 포함되겠죠. 비즈니스 정책 측면에서도 내부 관리자들이 카탈로그 순서를 조정한다거나 노출을 예약한다거나 상품의 할인을 예약하는 등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 정책들도 디테일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개개인이 찜을 하거나 리뷰를 달거나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여부 등 고객 한 명 한 명에 맞춤된 정보들이 뷰에 노출되는 경우가 생겼고 이용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개인화 추천 구자처럼 개인에게 맞는 정보를 새롭게 생성해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 트리 모델을 이용하는 로직이 굉장히 비대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주입받아 결과를 반환하는 비즈니스 로직도 계속해서 생겨났고요. 전체 트리 모델을 이용하는 영역이 많아지고 가진 정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경계를 넘나드는 의존성이 생겨나며 스파게티 코드가 생성되는 사이클을 끊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전체 트리 모델은 지점 수가 늘고 카탈로그 수가 늘고 상품 수가 늘면 다 곱으로 상승하는 구조였고 특히나 사용자 수가 늘면 이 곱으로 상승한 크기가 트래픽으로 이어지는 아주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레디스의 부하가 점점 심해져 갔고 레이턴시가 발생하며 서비스 품질도 떨어지는 경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나 전체 트리 모델이 아무리 커봐야 용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큰 모델이 많은 트래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레디스의 전체 사이즈보다는 트래픽량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를 겪곤 했습니다. 이때 단순히 전체 트리 모델 하나만 캐싱하는 구조와 여러 가지 성능상의 위험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의 로컬 캐시와 캐시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로컬 캐시는 레디스로 가는 트래픽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가지지만 그만큼 서버의 흰 메모리 사용량이 상승하고 여러 인스턴스 로드 밸런싱 하는 경우 데이터 정합성이 어긋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얘기 드렸지만 의존성을 정리하고 캐시를 쓰는 영역과 대상 그리고 레이어도 최대한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 전체 트리 모델을 쓰는 영역이 너무 많아져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러던 중 서비스가 성장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할 때쯤 팀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B마트는 기본적으로 모놀리틱 프로젝트의 멀티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떤 요구사항이 왔을 때 어드민부터 고객이 받아보는 API 영역까지 하나의 도메인을 한 개발자가 전체 영역을 개발하는 경우도 많았고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여러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UX 변경사항 또 그 서비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팀은 B마트 플랫폼 팀과 서비스 팀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저희가 정리했던 언제 CQRS를 도입할까를 봤을 때 정말 한치의 망설임 없이 B마트는 바로 도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CQRS 패턴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작으로 조회 모델 설계하기였죠. 저희는 전체 트리 모델이라는 애매한 존재가 있었고 최소한의 쿼리로 노출 도메인에 전달될 수 있는 조회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하게 꼬인 로직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전체 트리 모델 자체를 정리해버리는 건데요. 비즈니스 로직 곳곳에서 전체 트리 모델을 의존하고 있다 보니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해지고 스파게티 코드가 되어갔습니다. 리팩토링은 너무 힘들고 이 구조를 정리하는 게 시급했습니다. 많은 로직이 얽혀있는 상태라 리팩토링 하기 위해 우선 정리해야 할 대상을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기존 비즈니스 로직 혹은 각종 도메인 로직에서 갖고 있던 전체 트리 모델 의존성을 모두 한 클래스로 모았습니다.
모은다고 바로 전체 트리 모델의 모든 의존성을 끊어낼 수는 없었고요. 비즈니스 로직끼리 의존성이 오히려 더 꼬이는 상황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일단 우직하게 다 한 클래스로 모았고요. 한 곳에 클래스를 모으다 보니 꼬여버린 의존성 사이클이 더 생기고 복잡해지게 되었죠. 전체 트리 모델을 여기저기서 사용하다 보니 단방향으로 호출될 수 있는 내용도 꼬여 있거나 한 클래스가 책임 이상의 과도한 로직을 내포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책임이 과하면 나눠주고 의존 관계를 분명히 해서 데이터가 단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흐름이 단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로직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 로직 영역에서 진짜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걸러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전체 트리 모델의 의존성을 갖는 모든 로직에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카탈로그 목록, 카탈로그 상품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였습니다. 노출 비즈니스 로직에서 전체 트리 모델에 대한 의존성이 우선 완전히 제거될 수 있었고요. 이 세 가지 데이터만을 이용해서 이후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체 트리 모델이 포함하고 있던 데이터 중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에서 사용되는 형태를 정리하여 뽑아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는 곧 조회 모델로 이용되는 근간이 되는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메인 영역을 정의를 하는데요. 전체 트리 모델의 의존성을 갖는 모든 로직이 모여있던 부분이 결국 이 세 가지 데이터만 제공을 하는 형태로 정리가 되면 전체 트리 모델의 의존성을 갖는 도메인 로직만 남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도메인 로직을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의 도메인 로직으로 정리됩니다. 노출 가능한 카탈로그 목록을 제공한다. 카탈로그 하나 혹은 목록을 제공한다. 상품 하나 혹은 목록을 제공한다. 이렇게 행위에 맞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회 모델을 한 번 더 부차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전체 트리 모델을 아예 제거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도메인 로직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조회 모델을 실질적으로 생성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되었죠. 조회 모델은 성능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 극도로 비정규화된 형태를 가지고 또 이용하고자 하는 로직에 맞게 그대로 제공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도메인 로직에 필요한 데이터를 그 자체로 조회 모델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설계하시면 되고요. 전체 트리 모델이 이미 모두 가지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전체 트리를 만들던 로직을 잘게 쪼개주는 수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회 모델 추출 전에는 전체 트리 모델에 의존하고 각 로직별로 캐시에 의존했던 구조가 기존 전체 트리 모델 하나에 의존하던 로직들을 적절한 조회 모델로 분배함으로써 도메인 로직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으로 전달하는 모델이 보다 깔끔하게 레이어가 나눠지게 되었고요. 전체 트리에 필요한 정보만 나누어 조회 모델에만 캐시를 적용하기 때문에 캐시 트래픽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까지는 얼추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모델이 일단 명확히 나누어졌고 레디스를 조회 모델에 이용하기는 하지만 단순한 조회 시 캐싱 용도로 아직 생성이 노출 도메인에서 동작하는 건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이 다음 단계였던 모델로 명령 모델 쪽으로 옮기는 걸 뛰어넘어서 아예 최종 그림인 이벤트 소싱 패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팀이 다른 상태에서 명령 모델을 다루는 쪽 코드에 깊게 관여하기가 어려웠고요. 변경 감지할 데이터 선별 후에 명령 모델을 다루는 쪽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저희 팀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여기서 인프라나 각종 개발 환경도 최대한 기존에 이용하던 기술 위주로 선택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데이터를 감지할 거고 또 어떤 이벤트를 발행할 건지 정의하는 것입니다. 먼저 변경 감지하는 데 사용될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거고요. 해당 인터페이스를 엔티티가 상속받아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옵셔널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인 변경에 따라 갱신해야 할 대상 카탈로그 혹은 상품의 아이디를 전달해야 하고요. 해당 엔티티가 변경되었을 때 수정해야 할 대상은 더 상위의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이 변경되었을 때도 카탈로그를 갱신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의 옵션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모든 속성을 추적하다 보면 필요치 않음에도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변경 감지할 프로퍼티로 옵셔널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생성, 수정, 삭제 중 특정 메서드 실행 시에만 동작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성능 면에서 이점을 줄 수 있어서 옵셔널하게 전달받고 있습니다.
관리의 측면에서 해당 데이터를 변경한 데이터 변경자, 어떤 유저가 변경했는지에 대한 정보, 혹은 또 언제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로그성 데이터들도 전달받고 있습니다. 변경 내역 전체를 전송을 하게 되면 조회 모델에 반영할 때의 로직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벤트 전송하는 내용에서도 엔티티 아이디만 전송하게 했는데요. 저희는 바로 퍼시스턴스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해당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또다시 뽑아와서 가장 최신의 상태로 조회 모델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엔티티 아이디만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인터페이스 코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구현을 해주어서 디폴트 전제로 가고 아이디를 제공하고 또 어떤 특정 타겟 엔티티 아이디가 필요한 경우에는 옵셔널하게 제공을 할 수 있고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제공하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지 대상 엔티티를 뽑아보니 총 16개의 엔티티들이 변경 감지 이벤트를 발행해야 했었습니다. 예로 카탈로그 컨텐트 프로덕트 클래스를 보면 카탈로그와 상품을 매핑해주는 테이블인데요. 이 매핑하는 테이블이 크리에이트 시에만 이벤트를 발행하여 카탈로그의 아이디를 갱신 대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발행하는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정의된 이벤트 내용을 전송을 하려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가 변경되었는지 감지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를 위해 저희가 검토한 방법은 총 4가지였습니다. JPA 엔티티 리스너, 하이버네이트 이벤트 리스너, 하이버네이트 인터셉터, 스프링 AOP인데요. 방법 1번부터 4번으로 갈수록 점점 추상화 레벨이 낮아지는 방법들입니다. 먼저 JPA 엔티티 리스너를 살펴보면 가장 추상화되어 있고 가장 쓰기 간편합니다. 엔티티 혹은 맵드 슈퍼클래스 어노테이션이 붙은 엔티티 객체에 추가 가능하고요. 엔티티 변경 라이프 사이클 발생 시 원하는 시점을 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콜백 리스너 클래스를 따로 구현해서 이벤트 리스너 어노테이션과 함께 이용하면 콜백을 받을 수 있고요. 대신 해당 엔티티만 콜백 인자로 넘겨봤기 때문에 엔티티가 도대체 어떤 값에서 어떤 값으로 변경되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추적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JPA 구현체가 하이버네이트로 자동 설정되기 때문에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는 하이버네이트 구현체로 세션 팩토리 인플 클래스로 구현됩니다. 세션 팩토리 안에는 세션 서비스 레지스트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이벤트 리스너 레지스트리가 있어 세션에서 이루어지는 엔티티 변경을 콜백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프링 부트 스타터 데이터 JPA를 이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고 생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법으로 가져다가 이용하면 됩니다. 앞선 엔티티 리스너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상황을 콜백 받을 수 있습니다. 약 26가지 디테일한 상황을 콜백 받을 수 있고요. 받고자 하는 상황에 따른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클래스를 등록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고 엔티티만 넘겨받는 게 아니라 보다 상세한 정보들이 전달됩니다. 변경된 프로퍼티의 이전 상태와 현재 상태 등 이력 관리에 상당히 유용한 정보들이 전달이 됩니다. 다만 엔티티 하나하나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하이버네이트를 통해 변경되는 모든 엔티티에 공통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원하는 엔티티를 걸러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하이버네이트 인터셉터는 세션 혹은 세션 팩토리에 등록 가능합니다. 세션이나 세션 팩토리 생성 시점에 주입해서 넘겨주면 되고요. 이벤트 리스너보다 콜백 받을 수 있는 API 종류가 적고 추상화가 훨씬 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될 데이터를 인터셉트 시점에 조작 가능하다는 강력하지만 위험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단순한 콜백과 후킹과는 용처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AOP는 데이터 변화에 사용되는 메서드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메서드의 설정이 가능하고 메서드 실행 전후, 반환 후, 예외 상황, 어노테이션이 붙은 경우 등에 대해 포인트 컷 문법을 통해 동작합니다. 하지만 포인트 컷 관리가 힘들고 신규로 생기거나 사용되는 메서드를 매번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방법 2번과 방법 4번을 선택했고요. API도 적절히 다양한 케이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설정이 간편한 하이버네이트 이벤트 리스너를 기본으로 이용하고
다만 저희가 엔티티를 다룰 때 성능상의 이슈로 딜리트인 배치와 같이 엔티티 매니저 라이프 사이클을 타지 않고 단순 쿼리가 실행되는 경우에만 스프링 AOP로 예외 적용하였습니다. 하이버네이트 이벤트 리스너 예제 코드인데요. 26가지 콜백 상황에 따른 인터페이스 중 원하는 상황에 대한 구현체를 만듭니다. 예시에서는 프리 인서트 이벤트를 생성해 보았고요. 생성 이전 시점에 onPre insert 함수를 통해 콜백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return true의 경우 인서트 동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코드에서 사용된 executor 서비스는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 예시에 작성을 해보았고요. display related entity update publisher는 이벤트를 실제 발행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이벤트 리스너를 섹션 팩토리에 접근하여 등록합니다. 이때 이벤트 매니저 팩토리 구현체로 세션 팩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빈이 모두 등록된 후에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JPA 메소드 중 딜리트인 배치 메소드는 실행 시 바로 쿼리가 수행되기 때문에 엔티티 리스너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스프링 AOP를 적용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과 같이 스프링 AOP의 경우에는 에스펙트 어노테이션이 붙은 클래스 빈 안에 포인트 컷 조건으로 어라운드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특정 메서드의 상황에 콜백 받을 후킹할 수 있는 문법을 제공합니다. 딜리트인 배치 클래스를 이용하는 모든 JPA 리포지토리를 상속받는 모든 클래스를 후킹하고 있고요. 딜리트인 배치 클래스가 이터러블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기 때문에 전달된 아규먼트 첫 번째 값을 이용해서 딜리트인 배치 수행이 요청된 엔티티 목록에 대해 이벤트를 발행하는 예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변경을 감지했다면 아까 제가 퍼블리시 클래스를 소개했던 것처럼 이벤트 발행을 해야겠죠. 저희는 이 이벤트를 발행하고 받기 위해 이미 쓰고 있던 환경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존 SNS와 SQS인데요. 이미 전사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팀에서도 배달 예상 시간이라든가 각종 이유로 이미 활용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 선택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마존 SNS와 SQS를 이용을 할 때 스프링 클라우드 스타터 AWS 메시징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SNS와 SQS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이 이미 되어 있고 기본적인 클라이언트들이 빈에 등록된 상태로 실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 발행에 AWS SNS를 먼저 보면 SNS는 연결된 여러 시스템에 이벤트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벤트 발행 시 여러 개의 큐, 람다, API 요청 등으로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같은 아마존의 서비스인 SQS와의 연결 설정이 매우 간편하고 SQS만 사용해도 큐의 이벤트를 발행하고 구독할 수 있다는 점은 있지만 여러 큐를 등록 가능하고 또 확장성을 위해서 SNS를 추가적으로 이용했습니다. SNS를 이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앞서 추가한 모듈에 이미 속해 있는 아마존 SNS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AWS에서 생성한 SNS ARN을 넣어주고 메시지와 함께 컨텐트 타입, 스트링, 스트링 어레이, 넘버, 바이너리가 있는 컨텐트 타입을 지정해서 메시지를 퍼블리싱 하면 됩니다. 퍼블리싱한 메시지를 이제 수신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사용하고 있던 AWS SQS를 이용할 거고요. SQS는 매우 간단한 큐 서비스로 SNS에 연결이 쉽고 메시지 유지, 누락 방지, 데드리브 큐 등 큐 스토리지가 갖춰야 할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SQS 설정은 스프링 클라우드 스타터에서 이벤트를 수신할 때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설정들이 이미 제공이 되지만 이를 오버라이딩 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SQS 메시지 폴링 설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스너 컨테이너 팩토리를 미리 빈으로 등록하면 등록된 설정을 기반으로 스프링 클라우드 메시지가 동작해 줍니다. 비동기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해보았고요. 최대 메시지 처리 개수를 설정했고 타임아웃 설정, 가져간 메시지를 다른 컨슈머에게 숨기는 비지빌리티 시간 설정 등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메시지를 수신할 때 메시지를 컨버팅하는 컨버터도 등록이 가능한데요. 메시지 컨버터를 정의하고 오브젝트 매퍼를 등록하여 저희가
단순 스트링이 아닌 원하는 클래스 형태로 수신받을 수 있도록 컨버터를 등록했습니다. 빈으로 등록된 객체에 SQS 리스너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면 아까 추가한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알아서 밸류에 적힌 큐를 찾아 컨슘한 후 이곳으로 바로 전달해 줍니다. 딜리션 폴리시는 큐에서 메시지를 삭제하는 정책입니다. 항상 삭제하거나 절대 하지 않거나 데드리브 큐 비선언 시 삭제하거나 성공 시에만 삭제하거나 정책들을 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데드리브 큐는 일정 횟수 이상 컨슘 실패 시 쌓이도록 설정 가능한 별도 큐라고 보시면 되고, 메시지 핸들러 팩토리를 오버라이딩 해주면 위와 다르게 아래와 같이 원하는 클래스 형태로 객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온 객체를 처리해 볼 텐데요. 이벤트 처리는 저희가 이벤트에 실어보낸 엔티티 아이디를 기반으로 원하는 조회 모델을 비정규화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메시지가 단건으로 계속해서 또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조회 모델을 갱신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향한 요청 수가 너무 상승하게 됩니다. 거기에 상품 순서 변경과 같이 드래그로 한 번에 이어지고 약 100개, 수백 개의 데이터가 한 번에 업데이트 되는 경우 이벤트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메시지도 해소하고 이렇게 단건으로 발행되는 이벤트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송받은 이벤트를 로깅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레디스를 버퍼로 활용하여 이벤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스프링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10초에 한 번씩 버퍼에 있는 모든 요청을 가져온 다음 조회 모델을 벌크로 생성하고 저장합니다. 또 최대한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저희가 하루에도 매 시간마다 풀배치를 통해 모든 조회 모델을 생성하고 저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시 도메인의 CQRS 패턴이 얼추 이벤트 소싱 패턴을 마무리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과거 코드를 정리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CQRS 모습을 띠는 작업으로 하는데 약 2개월 정도 개발 소요 시간이 걸렸고, 모니터링에 좀 더 신경 쓰면서 여러 가지 다른 안정화 작업을 이루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른 조직과의 협업으로 인해 저희가 활용하고 있던 인프라 환경 위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고요.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변경 감지 정도에 쓰였던 스프링 AOP나 하이버네이트 이벤트 리스너 정도만 저희가 좀 새롭게 적용했던 기술이고, 나머지는 이미 많이 활용했던 기술이었기 때문에 좀 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도 좀 아쉬운 점과 앞으로 적용해 나갈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엔티티 변경 감지 부분입니다. 엔티티 변경 감지 시에 저희가 새롭게 적용한 기술들이 어느 정도 원활히 동작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하이버네이트에 의존적이고 쿼리를 직접 실행하게 되는 딜리팅 배치나 JPQL과 같은 로직이 추가될 때마다 예외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기존 엔티티의 이벤트 발행 시 전송할 아이디 정보, 메서드 정보 등의 작업을 엔티티에 계속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로직이, 어찌 보면 엔티티 입장에서 필요치 않은 로직이 계속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소싱에 이용 중인 SNS와 SQS인데요. 이벤트 소싱에 이용 중인 이 두 서비스, 특히나 SNS는 계정당 TPS 제한이 있어서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 저희 전체가 이용하는 계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코드 기반으로 이벤트를 퍼블리싱 해야 되고 너무 기본적인 큐 기능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확장성 있고 또 최대한 이쪽 CQRS를 적용하면서 생긴 도메인 로직들이 다른 곳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또 다른 해결책을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퍼시스턴스 데이터, 즉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을 소싱할 수 있는 CDC 적용 검토 중이고요. 이 CDC 기술로는 카프카와 연결되는 카프카 커넥트 기술 적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와 카프카 연결을 제공하는 카프카 커넥트를 이용하여 CDC를 구현하고 아쉬운 큐 기능도 카프카가 충분히 커버해주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 구조에서 명령 모델과 관련된 엔티티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모두 제거할 수 있게 되고요. 단순히 퍼시스턴스 데이터에서 카프카 커넥트를 통해 데이터 변경사항을 구독하고 이를 카프카로 전달하면 이후에는 이미 저희가 구현해 놓은 구조로 동작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후에 전시 도메인은 MSA나 또 컨슈머
또한 별도의 아예 프로젝트적으로도 구분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